대부분 그 심연의 어떤 무의식, 네. 어두운 곳에 있어서 되게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징으로 많이 비유가 되죠. 네. 우리 같으면 거기다 물건 다 때려놓고 이렇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물건이나 찾고 뭐 애들 졸업하고 이런 거 약간 버리기 애매한 물건 있잖아요. 부피는 차지하는데 뭐 결혼 앨범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놓고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무와 평설의 다정한 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유전에 대해서 첫 문을 열었고 네. 또 유전에 대해서 각자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보고 이해하고 느꼈던 것을 네. 또 2부에 조금 더 나누자 네. 해서 네. 오늘은 그 얘기들을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난번에도 그 집단무의식의 네. 관점에서 네. 이 영화가 왜 이런 오컬트 영화가 기분 나쁜지를 네.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그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을 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서도 저는 아니마, 아니무스에 관련된 그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융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 안에는 그 여성의, 그러니까 남성의 무의식 안에는 여성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니마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제 여성의 무의식 안에도 남성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아니무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무의식 안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생활에서 봤다면 되게 병리적일 수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병리성은 결국 자아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서 현실과 관계를 맺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무의식적 요소들, 아니마, 아니무스에게 굉장한 영향을 받는데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번 유전 같은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피터, 나중에 파이몬의 이제 그 숙주가 되는 그런 피터는 남성으로서 아니마에게 굉장히 먹힌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나오는 그 외할머니를 비롯한 센 여자들, 센 여자들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힌 인물들의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 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남성들은 남편도 일단은 불멸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피터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숙주로서의 그냥 희생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억센 아니마에게 묻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중간에 조인이 학교를 찾아와서 여러 차례의 어떤 악몽과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와 이런 걸로 완전히 기운이 없이 그냥 미국에서 주는 그 급식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식탁에 그 탁자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피터 너를 내가 추방한다. I expel you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자아의 추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미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취약한 상태의 숙주가 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그리고 어떤 동생의 죽음이라든가 자책과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어마무시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자아를 놓아버린 상태인데 근데 저는 재밌던 게 그 중간에 영화 초반에 보면은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칠스판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제 피터가 킹 파이몬이 되잖아요. 그리고 퀸은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목걸이를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애니도 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의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걸이의 뜻이 뭔지 몰랐어. 그 당시에 애니는 그 목걸이의 뜻이 뭔지 몰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유산을 어머니도 걸고 있는 이 목걸이를 함으로써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가지게 된 건데 그 장기에서 보면 체스에서 보면은 실제로도 킹이 가장 약한 캐릭터예요. 왜냐면은 전우주하고 8칸밖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킹을 살리기 위해서 퀸이 자기를 희생하고 킹을 살리고 게임이
치는 플레이를 굉장히 이제 고단수의 플레이를 치거든요. 체스에서는.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엄마와 할머니와 그리고 동생, 여자 동생은 이제 목이 잘린 상태로 파이몬의 희생양이 되고 그래서 파이몬이 진짜 왕이 될 수 있게 되는 그 취약한 존재였던 피터가 물론 본인은 원치 않았겠지만 악마의 숙주로서 킹 파이몬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체스판의 장기말이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롭고 그런 것과도 연관이 돼서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장기말로 비유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주체성이 없는 그렇죠. 뭐 대상 혹은 그냥 이용당한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서는 악마의 손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아니마에 압도당한 네. 그런 남성들의 문제는 어떻게 네. 나타나냐 했을 네. 때도 보통은 그런 남성들은 되게 무기력하고 네. 굉장히 이제 자신의 어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고 오히려 어떤 신경증적인 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 피터의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점점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상징적으로, 아니 네. 비유적으로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터는 너무 불쌍한 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뭐 파티도 가고 뭐 이런 면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엄마랑 끊임없는 이 말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말로 싸우는 게 서로를 뭐 베고 찌르고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동생이 죽고 나서는 자기가 좋아하던 마리화나도 못 피우게 돼요. 그 죄책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목이 붓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시에 그 찰리가 죽을 때 호소했던 목이 붓는 것 같다는 거를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뭔가 정말 더욱더 뭔가 압도가 돼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저는 되게 가슴 아프게 봤던 장면이 학교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문을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손을 꽉 쥐고서 벌벌벌벌벌 한참을 떨다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싫어서 학교 교문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휴식쳐야 할 집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애니가 그거를 차 안에서 정말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너는 그래도 싸다. 너는 그만큼 당해도 싸다. 너가 충분히 죄책감을 더 느껴야 된다라고 온몸으로 이제 이 아이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의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정학대, 가정폭력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악마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주체적으로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는 이제 그 엄마가 아니무스에 제가 사로잡힌 어떤 인물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냥 무섭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좀 슬프고 어떤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어떤 무서움은 진짜 공포의 무서움보다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도 사실 그런 되게 차갑고 혹은 자녀를 굉장히 통제하고 싶고 분림하고 싶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가끔 저한테도 보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러면서 또 성인이 되어가고 독립을 해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때때로 이제 제가 저에 대한 성찰을 못하고 저도 어떤 심리적 요소에 사로잡힐 때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사로잡힐 때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굉장히 짓밟아서는 그런 무서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이게 참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공포영화라고 하는 게 어떤 교훈을 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맞아요. 나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고 자녀에게 편안한 가정이 아니라 맞아요. 문지방을 넘기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 나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른들이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참는 엄마도 아니고 성실한 엄마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엄마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말하자면 나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이런 튀어나오기 쉬운 쓴뿌리들을 잘 정리하면서 가야 사실은 아이들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저는 또 상담사니까 이런 네. 관점으로 봤는데 네. 또 우리 형사는 또 그 특유의 또 직관적 또 센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봤는지.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근데 아까 잠시 말했을 때 이거를 정신병리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컬트는 개인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신명술에 관한 그 책들을 열심히 읽었을 거고 막 줄을 치면서 읽었을 거고 이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제3자인 가족이지만 제3자인 남편이 이제 스티브가 정신의학 관련한 이제 닥터인데 의사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이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니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치유 모임에 가서 소개를 할 때 아버지는 우울증이 심해서 굶어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해리성 정체장애 치매를 앓았고 그리고 오빠는 조현병으로 목을 매서 16살에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그 오컬트적인 신념 체계 안에서는 그 파이몬의 비위를 막기 위한 어떤 파이몬의 숙주가 되기 위한 것들이 실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래 때 그 다른 딸인 애니와 피터와 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지만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로 퉁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가 봤을 때 스티브가 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놨을 거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하게 되면서 나중에 스티브가 아내한테 하는 말은 여보 지금 당신은 아파하거든요. 예. 근데 이 신념 안에 이미 들어가 버린 애니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영매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도 그런 의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있는데 아들은 끝까지 그래도 이 엄마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엄마 말을 듣고 싶고 엄마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의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로버트 맥키의 그 스토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어떤 절정이라는 것이 쭉 달려가는데 그 앞에는 약간 돌이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절정의 마지막 장이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영화 중반에 정확히 한 중간쯤에 끊어져요. 넷플릭스 테이프에서 중간쯤에서 끊어지는데 그 강명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애니가 나는 영매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 참여해서 다시 차리를 되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빙의와 뭐 각종 이제 뭐라 해야지? 기괴한 일들, 현상들, 그리고 정말 본격적인 어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부터는 더 이상 병리학으로 볼 수 없는, 정신병리적으로 진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강명식부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오컬트의 세계에 그 신념에 사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병리적으로 너는 아픈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네. 고립감을 느낄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이 나죠, 완전히. 그렇지. 나는 진짜 경험하고 있는 실제인데 네. 저 사람은 이게 자꾸 실제가 아니라 그러고 너의 착각이나 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내달리게 폭주하게 되는 그렇죠. 폭주하게 되죠. 그런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인데 왜 몰라주는 거야.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은밀한 의식과 장례식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다 악마 숭배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사람. 있어서 이제 초콜릿 먹고 이제 관을 들여다보는 그 찰리를 되게 유심히 보는 한 남자가 있거든요.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그 나체의 악마 숭배자들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시선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구나. 정말 디오라마 이렇게 애니가 정말 정확하고 이렇게 확대되는 안경으로 초정밀 안경으로 그 디오라마를 내려다보고 있듯이 이 운명의 시선이 이 가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운명은 진짜 극복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얘기하다 보니 사실 그 아리 에스터 감독을 얘기 안 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사실 유저는 형설 때문에 네. 보게 된 거고 제가 처음 봤던 건 미드소마였거든요. 네. 근데 미드소마도 엄청 이런 공포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되게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요. 왜냐하면 보통 공포 영화 하면은 어두침침하고 네.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이렇게 뭐 깜짝 놀래키 이런 네. 일을 하면 얘는 그 백야를 그러니까요. 배경으로 해서 되게 쨍한 그렇죠. 맑고 청명한 공포 영화죠. 이렇게 아름다운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더 묘하고 네. 그것도 되게 기분이 나빴던 네. 건데 그때 아리 에스터 감독을 처음 알게 됐고 네. 유전을 보면서 아리 에스터 감독은 진짜 뭔가 그 감독 안에서 반복하는 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형설에 또 네. 그 보이즈 업그레이드를 또 이제 했죠. 보라고 해서 봤더니 더더욱 네. 이 감독은 정말 그 자기가 즐겨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형설은 어때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아들,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의 보도 피터와 같이 피터가 나이가 들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터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성장했다면 정말 이렇게 아니마에 완전히 잡아먹힌 남자. 그리고 이 어머니는 똑같이 완전히 아니무스에 압도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로열티를 증명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이걸 너무 하기 싫어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싫어하니까 무의식 안에서 자꾸 가기 힘든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표가 캔슬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열쇠를 잃어버렸다든가 트렁크를 잃어버렸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그가 닥치는 난관들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강렬한 어떤 그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로잡힌 남자, 사로잡힌 여자에 대한 탐구거리를 이 동시에 계속 같은 영화에서 주는 것 같아요. 미드소마에는 사실 모성의 부분이 그래 두드러지진 않았으나 거기서도 여자 주인공이 메이 퀸이 되면서 남자친구가 사실 불에 타서 그러네요. 남자친구가 희생이 되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강인한 어떤 여성들의 모습들이 늘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 엄마가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가?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뭐 정보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의외로 되게 그냥 유복하고 행복한, 그러니까 사랑받는 집에서 되게 자랐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예술성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 아들에게도 키워주려고 했던 분들이다 해서 되게 의외다. 물론 근데 이제 아리 에스터도 어렸을 때 약간 기만 아였나 봐요. 그래서 좀 놀림도 당하고 그 중학교 시절에 따돌림을 되게 강하게 당하면서 그 불안, 이것으로 인한 불안, 트라우마였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되게 부정적인 어머니상은 개인적으로 없었는데 왜 이 사람은 이 주제에 굉장히 탐닉하는가? 그러게요. 그런 고민을 했죠. 네. 고민의 답은 어떤 거예요? 엉뚱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결국 남자에게 참고성을 주는 것도 그 아니마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 에스터의 그런 창조성은 결국 자신의 아니마를 굉장히 건드려서 건져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니마의 그 강력한 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다 보니 자아의 힘이 약간만 약해져도 사실 그런 줄타기를 하는 듯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또 공통된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인들 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창조성에게 먹혀서 정신줄을 잡고 살아야 되네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어떤 예술이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아리 에스터도 무의식적으로는 너무 창조성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무의식의 어떤 자신의 어떤 세계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이라는 이미지가 반복되고요. 그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니에게 있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다락방은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시체도 애니가
밤에 목류병으로 가져다 놓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에서는 목류병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반복되는데 애니는 강한 부정으로 나는 목류병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목류병 속에서 뭐 피터의 머리를 뽑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의 가장 깊은 미워하지만 또 나의 핏줄이고 근데 또 새까맣게 탔어. 새까맣게 타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지만 엄마인 것 같은 시체가 숨겨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이제 다락방은 엄마가 이 아들을 결국은 가둬버려요. 네 아버지 여기 있다 하면서 네 아버지 실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거대한 이제 성기로 표현되는 그 아버지거든요. 근데도 너무 무력하고 그냥 정말 기분만 내고 즐긴 어떤 그런 존재. 그리고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항상 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아빠 안녕 하면서 사진 보고서 인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믿음직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엄마 문 열어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 무엇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유전에서 나오는 그 다락이 보호 이제 업그레이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그래서 저는 그 보호가 네. 올라가서 그 성기만 나오는 네. 부분에서 아빠가 나쁜 놈이었나? 아 기분만 내는 것 같죠. 네, 제가 봤을 정정한 때. 사람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성에 대한 혐오나 네. 어떤 실망 때문에 네. 아들에게 아빠는 죽은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어떤 이 아들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 네. 왜냐면 아들뿐이 안 남은 거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건강한 남성으로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어떤 계속 그 세뇌를 시키는 네.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싶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그 돈이 있으면 MW 기업을 일구고 이게 그 마을 하나를 완전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유지 입장이면은 아들은 뭐 어떻게 살든지 냅두고 여행 다니고 뭐 재미있게 즐기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엄마는 오로지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뒤틀린 모성의 네. 어떤 씁쓸한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락방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목을 긋잖아요. 엄마가 애니가 목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피터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다락방이라는 곳이 우리의 너무 깊은 두려움과 공포 아주 완전 심연을 건드리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의 공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양의 집 구조상 지하가 있고 또 다란이 있으니까 보통은 그 심연의 어떤 무의식 어두운 곳에 있어서 되게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징으로 많이 기우가 되죠. 우리 같으면 거기다 물건 다 때려놓고 이렇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물건이나 찾고 뭐 애들 졸업해고 이런 거 약간 버리기 애매한 물건 있잖아요. 부피는 차지하는데 뭐 결혼 앨범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놓고 이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또 그렇게 공포의 공간으로 쓰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아리에스터는 그 개인사는 모르지만 엄마는 좋은 분이었다. 네, 엄마는 좋은 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 어떤 끝맺음을 할 수 있을까요? 여름 맞이 유전을 보면서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제가 이제 통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제일 화나는 부분은 얘들이 내 통제 밖에 있다고 느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년생이 아니라 2살 차이 아이들을 이제 그 2살 차이 아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키운 건데, 걔들이 밖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집에만 있는 게 오히려 편한 거야. 왜냐면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내 집안에서는 통제가 가능한데 애들은 밖에 나가서 자꾸 놀고 싶어 하고 하는데 나는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이 밖에서 노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놀이터 가서 친구도 사귀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내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를 개방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도 편하고 나도 조금 한시름 놓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그런 통제 욕구가 불쑥불쑥 이제 고개를 쳐들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차가운 말이나 차가운 시선이나 어떤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조금 정리를 하자. 내 속을 좀 정리를 하자. 계속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왜 어린애들은 해줄 게 너무 많아서 힘든 반면에 청소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야말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끔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통제하려 하지 말자. 그리고 남 탓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애니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 남을 괴롭혀요. 너무 아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는 너 탓이다. 너 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니? 밥 맛있게 먹고 아빠 밥 맛있어요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밥을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건 너 책임이야. 너가 잘못한 거야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파티에 보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 탓을 하지 말자. 그냥 있는 대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사실 이거는 불운의 하나일 뿐이었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 일을 받아들이고 남 탓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어떤 실용적인 교훈이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의 그림자가 클수록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되게 가리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싶은 게 있는데 결국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또 더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공포 영화에서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 외부로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힘. 그래서 자꾸 비슷한 것 같아요. 남 탓이나 무서운 게 밖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나를 살피고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 그냥 또 일상을 또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참 조이는 적시적소에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후리고 너무너무 이제 인자하고 자상한 그냥 동네 아주머니로 나왔다가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잖아요. 너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약간 친절을 베푸면은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면 좀 무서운 것 같다. 근데 누가 나는 이제 딸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손자와 아들이 다 익사했답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자, 이 뜨거운 여름 네. 또 우리 내면을 잘 살피고 네.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네. 이 또 뜨거운 여름을 잘 나면 좋겠네요.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저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